자, 오늘은 우리가 시조를 좀 모아서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쌤이 이제 고전 문학을 공부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시조를 배우는데요. 이 시조라는 거는, 고전 시 중에서도 시조라는 갈래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전 시가를 공부할 때는 갈래별 특징을 정리를 굉장히 잘 해줘야 되거든요. 이 시조라는 거는 과연 어떤 갈래일까를 정리를 해야겠죠. 자, 일단 시조는요, 보통 고려 말에 시작돼서 조선시대 내내 유행을 했었고요. 현대에도 유행이 돼서 현대 시조라는 갈래가 따로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시조라는 갈래는 시작은 고려였다라는 걸 체크를 잘해야 되고, 자, 두 번째는 형식이 정해져 있는 정형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자유시예요, 모두 다. 자유시라는 것은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자유롭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정형시라는 거는 형식이 다 빡빡하게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어떤 형식이 정해져 있는지 한번 봐야겠죠? 자, 이 정형시의 특징 뭐가 있나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일단은 시조는요, 3장, 6구, 45자 내외라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3장, 6구, 45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무슨 말인가 봤더니,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시조예요. 여기 하나, 둘, 셋, 3장, 즉, 세 줄이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리고 시조는요, 한 장, 즉, 한 행이라고 해볼게요. 한 행이 보통 네 덩어리로 끊겨서 읽어요. 사음보라고 합니다. 한행이 사음보, 네 덩어리로 끊어지고요. 보통 한 줄의 글자 수는 3, 4조 혹은 4, 4조라고 해요. 세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면요. 춘산에 세 글자, 눈 녹인 바로 여긴 다섯 글자, 간드 뻘고 네 글자, 간디 없다 네 글자. 그러니까 다섯 글자는 살짝씩 조금씩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도 2, 4, 4, 4, 3, 6, 4, 3 이렇게 보통은 세 글자와 네 글자가 오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요.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그다음 두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그다음 세 글자, 여섯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꼭 저걸 지켜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3, 4조나 4, 4조를 지키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종장이라고 해요. 자, 종장은 뭐냐? 자, 우리 이렇게 보면은 이건 지울게요. 첫 번째 장,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이 있잖아요. 이거를 처음 초자를 써서 초장이라고 하고요. 중간을 가운데 중자를 써서 중장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을 끝종자를 써서 종장이라고 해요. 그랬을 때 이 종장, 마지막 줄에 첫 음보, 첫 번째 덩어리를요. 세 글자로 글자 수를 맞춰주는 경향이 있다. 음절이라는 건 세 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꼭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시조라는 게 굉장히 형식이 빡빡하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시조가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빡빡한 형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렇게 두 가지의 규칙을 모두 조화롭게 지킨 것을 우리가 따로 묶어서 평시조라고 해요. 평시조. 자, 이런 것들을 평이한 시조다, 평시조라고 해요. 그럼 평시조가 아닌 게 있냐? 자, 있다라는 거죠. 자, 평시조가 아닌 건 바로 우리가 사설시조라고 해요. 자, 사설시조는 뭔가 봤더니 평시조는 주로 조선 전기에 유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조선 전기까지 주로 유행해서 양반층이 주로 창작을 했던 작품을 우리가 평시조라고 해요. 양반층의 관심사는 유교적인 것, 성리학적인 것이죠. 자, 플러스 자연을 즐기는 공간, 자연 친화의 공간으로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자, 반면에 사설시조는 이제 한글이 좀 보급이 되는 거예요. 한글이 창제돼서 보급되니 이제 평민층도 글을 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즉, 조선 후기쯤 되면 이제 평민층도
창작의 이제 하나의 계층으로 들어와서요. 다양한 시조를 쓰게 돼요. 근데 사실 평민층은 유교나 성리학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겠지. 왜냐면 이들은 태어났을 때 신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평생 그 신분으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일만 엄청나게 하면서. 그래서 이들의 관심사는 성리학이나 유교보다는 어떤 사랑, 이별 같은 일상적인 소재, 뭐 농사 짓는 이야기, 시집살이 당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놈의 사회가 정말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어떤 사회 비판 같은 것들이 줄을 이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 평민층은 투잡이에요. 낮에는 농사 짓고 밤에 글을 쓰니까 아무래도 형식을 지키는 게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사설 시조는 시조의 정형시적인 요소들이 좀 깨지기 시작해요. 특히 초장이나 중장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중장이 특히 많이 길어졌다라고 해서 중장의 장형화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가운데가 막 길어. 그럼 그건 보통 사설시조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중장이 길어지고 당연히 글자 수가 45자를 훨씬 넘는 게 많아졌겠죠. 45자를 훨씬 넘는 시조 작품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사설시조의 특징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범위에 있는 것 중에 여기 있는 시조들은 대체적으로 평시조라고 보면 되고요. 자, 이 뒷장에 넘어가면 우리가 또 배워야 될 시조가 있죠. 자, 여기 있는 것들은 딱 봐도 이게 중장이 많이 길어진 게 보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설시조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내용을 볼 건데요. 자, 첫 번째 시조는 우탁이라는 사람이 쓴 시조예요. 평시조라고 보면 되고요. 자, 이 사람은 지금 무슨 내용을 썼나 봤더니 요걸 우리가 탈로가라고 해요. 자, 한탄한데요. 무엇을? 늙음을 이란 뜻이에요. 이게 한문이다 보니까 순서가 막 좀 다르죠. 늙음을 한탄하는 노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탈러가가 우탁의 시조 말고도 되게 여러 시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슷한 내용의 시조들이 있기 때문에 외부 지문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쌤이 좀 나중에 이제 시험이 가까워지면은 진도가 다 끝나고 한번 묶어서 보여줄게요. 자, 무슨 내용인지 좀 볼게요. 춘산에 눈 녹인 바람, 즉 봄인가 봐, 그치? 봄의 산에 눈을 녹인 바람이 있대요. 이게 잠깐 불고 간 데가 없어. 그치? 봄바람이 불었다는 거야. 근데 내가 그 봄바람을 잠깐 빌려다가 라는 뜻이에요. 잠깐 빌려다가 불게 하고 싶다라는 거야. 어디에? 내 머리 위에. 봐봐. 지금 무슨 발상이냐면 화자가 봄바람을 빌려다가 내 머리 위에 불리게 하고 싶다는 거야. 왜 그런가 봤더니 뇌 귀 밑에 해를 묵힌 해묵은 서리가 있어서 그 소리를 녹여보고 싶다라는 거지. 무슨 얘기를 하나 봤더니, 자, 여기 있는 이 눈 있죠? 이 눈과 여기 있는 귀 밑에 있는 해묵은 서리, 이것에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 있나 봤더니, 얘네는 다 하얘, 그치? 이들은 모두 하얗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자, 봄바람이 산에 있는 눈을 녹인 것처럼, 자, 내 귀 밑에 있는 하얀 거 뭘까요? 그렇지. 귀 밑에 있는 하얀 거는 흰머리죠, 흰머리. 내 흰머리도 녹이고 싶다라는 거예요. 참신한 발상이죠, 그쵸? 내 흰머리도 하얀색이니까 봄바람이 녹일 수 있지 않을까? 이놈의 흰머리, 이놈의 늙음이라는 팔로가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런 발상에서 바람을 빌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시조 볼게요. 자, 성산문은요, 우리 조선시대에 계유정난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계유년에 있었던 정치적인 난인데요. 무슨 사건인가 봤더니 수양대군이 조카인 단종을 죽이고 본인이 세조가 된 사건. 을 우리가 계유정난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중에 성산문은 이제 단종을 위해서 굉장히 충성을 다했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충신이 과연 무슨 얘기를 하나 한번 우리가 봅시다. 자, 수양산을 바라보며 이제라는 거는 고사 속의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 백이와 숙제라는 사람을
지금 줄여서 이제라는 거야. 자, 근데 내가 수양산을 바라보며 고사 속 인물인 백이숙제를 한탄한다라는 거야. 한마디로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나는 답답하게 여긴다라는 거야. 왜 그런가 봤더니 굶주려, 자, 줄이다가 배고프다라는 거죠. 굶주려 죽을지언정 이런 말이죠. 죽을지언정 채미라는 거는 고사리 밑자에 채집할 채자예요. 고사리 채집을 하겠는가 서리법이죠. 안 해야 된다라는 거야. 자, 무슨 얘기인가 한번 좀 더 풀어서 볼게요. 자, 이 백이숙제라는 고사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 중국 고사인데 이 백이와 숙제가 왕이 마음에 안 들어서 왕을 보이콧하는 마음에 수양산에 은거하며 고사리를 캐먹었다. 라는 거예요. 채미라고 적어볼게요. 즉, 옛날 옛적 중국 고사에 백이라 숙제라는 사람이 자신들의 왕이 마음에 안 드니까 수양산으로 들어가서 속세를 등지고 고사리만 캐먹다가 평생 살다 죽었다는 거야. 이 고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와, 얘는 정말 지조와 절개가 있다라고 평가되는 인물인 거예요. 한마디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모두 칭찬하는 사람들인 거지. 일반적인 평가는 매우 대단하고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근데 나는 어때? 이러한 백의 숙제를 나는 까겠다는 거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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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남들이 다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을 나는 깐다는 거죠. 왜? 아무리 배고파도 어떻게 고사리를 캐먹냐라는 거야. 즉, 고사리도 캐먹으면 안 됐다라는 거지. 채미도 하면 안 됐다. 라는 게 나의 생각인 거죠. 화자의 생각. 비록 푸세의 것인들, 이게 이제 푸성기, 풀떼기라는 거죠. 푸생기, 푸성기인들이라는 거죠. 즉, 아무리 그게 풀떼기여도 그것이 뭐, 고사리가 누구, 땅에 난 거냐라는 거야. 아, 이해됐어요? 자, 사람들은 백의 숙제가 그 왕을 보이콧하면서 산속에 들어가서 고사리만 평생 먹은 거를 대단하다고 여기는데 이 화자는 그 고사리조차도 그 왕의 땅에 난 건데 어떻게 먹냐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봤더니 이 단어는 보여요? 자, 수양산이라는 말이 그렇다면 여기서는 첫 번째 고사에 등장하는 진짜 수양산으로 쓰였을 수도 있지만 딱 보아하니 성산문이 쓴 거래잖아. 수양대군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즉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 중의법이라고 하죠. 하나의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가 중복된다를 우리가 중의법이라고 해요. 고사 속에 수양산과 수양대군 중의적으로 쓴 거죠. 왜? 나중에 성산말도 누가 따지면 나는 수양산 말한 건데? 라고 하는 거죠. 자, 백이숙제를 한한다라는 거지. 채미라는 것도 그럼 무슨 뜻이겠어? 진짜로 고사리 캐먹는 걸 수도 있지만, 그쵸? 여기서 이제 숨겨진 뜻은 어떤 수양제군이 주는, 나에게 주는 녹봉 같은 거겠죠. 그쵸? 그니까 그런 푸성기가 누구 땅에 났어. 즉, 이 고사 속에서는 누구의 땅, 그렇지. 고사 속에서는 이게 이제 그 주나라 무왕이거든요. 백이숙제가 보이콧한 왕이. 그래서 이 고사에 의하면 이 내용이 무왕의 땅이겠지만, 이면적 의미를 살펴보면 지금 조선 땅을 말을 하는 거겠죠. 수양세군이 통치하고 있는 조선의 땅. 따라서 성산문은 고사 속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인물들을 끌어와서 자기는 오히려 이 인물들에 대해서 비판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산문은 특이한 발상으로 지금 시를 접근하고 있는 거죠. 나는 그들조차 비판함으로써 나의 지주와 절개가 더 대단하다라는 거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더 강한 의지로 지주와 절개를 지켜내겠다라는 것을 지금 다짐하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시는요, 훨씬 쉬워요. 이건 사랑시인데요. 맥버들을 가려서 꺾어요. 맥버들이라는 거 이제 물가에 나는 그 이렇게 위에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생긴 그런 버들을 말하는 건데 이것을 꺾어서 보내겠대. 어디에? 님의 손에. 자, 여러분 원래는 님의 손에 보내노라라고 말하는 게 좀 더 우리의 문법 구조상 좀 안정적이겠죠. 근데 이거를 도치해서 표현을 했네. 왜? 도치의 목적은 강조예요.
자, 맷버드를 가려서 꺾어서 보내겠대. 아, 예쁜 거를 골라주겠다라는 말이죠. 그럼 이 맷버들은 화자의 어떤 사랑과 정성이 담겨 있는 소재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님이 자시는, 주무시는 이라고 하면 되겠죠? 님이 주무시는 창밖에 심어두고 보래요. 밤비에 새 이파리와 꽃이 나거든 그것을 나로 여기래요. 아, 화자는 내가 너에게 맷버드를 하나 선물을 할 테니까 거기서 뭔가 새로운 꽃이 나면은 나라고 여겨라 라는 거죠. 즉, 화자는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이 맷버드를 선물을 하겠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네요. 됐나요? 자, 여기까지 일단 우리가 평시조들을 좀 봤고요. 자, 이제 우리 넘어가서 사서시조를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요. 확실히 중장이 많이 길어졌죠. 자, 무슨 내용인가 한번 봅시다. 나무도 바위 돌도 없는 뇌, 산에 매에게 쫓이는 까투리라는 거는 암꿩을 말해요. 암꿩. 여자 꿩을 말하는 거고, 여러분. 이 매는 약간 그거잖아. 독수리 비슷한 약간 좀 무서운 새예요. 한마디로 나무도 없고 바위도 없고 돌도 없는 산이라는 거는 까투리 입장에서는 어떤 산이야? 그렇지. 숨을 곳이 하나도 없는 산인 거야. 자, 이곳은요. 까투리 입장에서 숨을 곳이 하나도 없는 그런 위험한 산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서 매에게 쫓기고 있는 까투리의 안이라는 거는 우리 밖은 외양, 안은 마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마음과 두 번째, 자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상황이었고요. 이번엔 두 번째 상황이 나올 거야. 대천 바다 한가운데, 자 바다 한가운데에 일천석, 그러니까 이건 무게를 말하는 거야. 일천 무게를 실은 배에, 배죠 배. 노도 잃어버리고 닷도 잃어버리고 용총도 끊어지고 돛대도 거치고 치도 빠지고 자 보니까요 지금 바다 한가운데에서 노와 닷과 용총과 돛대와 치 모두 다 배의 구성물들이죠. 한마디로 배가 거의 망가진 거야. 재구시를 못해요. 재구시를 못하고 있는 배인 거죠. 근데 바람 불어 물결치고 안개가 뒤섞여 잦아진 험해진 날이래. 봐봐. 배가 안 그래도 상태가 안 좋은데 날씨도 너무 안 좋아. 기상 상황도 너무 안 좋고요. 자, 이어서 갈 길은 천리만리 남았는데 사면이 거머둑 저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어두워졌다라는 거죠. 날은 어두워지고 천지가 적막한 같이 노을 떴는데 수적이라는 거는 물에 돌아다니는 도적이에요. 도적을 만난 자 도사공은 뱃사공이에요. 뱃사공의 마음과 자 보니까요 비슷한 문장 구조 반복되는 거 보여요? 무엇의 마음과 무엇의 마음과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볼게요. 엊그제 님을 여인이라는 건 여이다, 즉 이별하다라는 말이죠. 이별한 내 마음이 어찌 같겠냐라고 해서 보니까 화자는요,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까투리의 마음과 뱃사공의 마음과 내 마음, 화자의 마음을 비교하는데 누가 더 힘들다? 내가 더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지금 보면은 1장과 2장, 즉 초장과 중장에서 화자의 마음과 비교되는 대상을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지금 이 앞에서 비교 대상을 언급한 다음에 내 마음이 더 힘들어라는 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즉, 이 시의 주제는 뭐겠어? 그치. 이별한 화자의 슬픔이겠죠. 이별한 화자의 슬픔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를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중장은 심지어 뱃사공의 상황이 너무 안 좋아,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더 힘들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어서 하나 더 볼게요. 개함이 불개함이 잔등 부러진 불개함이라고 나와 있죠.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봤더니 개미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개미. 개미야, 불개미야. 잔등이 똑 부러진 불개미야. 앞발에는 정종, 피부병이죠. 피부병이 나고 뒷발에는 종기, 즉 종기라는 것도 약간 피부병 비슷한 거죠. 이렇게 좀 볼록 튀어나온 어떤 그런 거예요. 종기가 난 불개함이야.
광릉 삼샘제라는 건 이게 고개제자거든요. 그러니까 광릉 고개를 넘어들어 가람에 이 가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호랑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호랑이. 호랑이의 허리를 가로로 물어서 축혀 들고, 그러니까 위로 쳐들고 북해 바다를 건넌다는 말이 있습니다. 라는 거야. 자, 봐봐. 무슨 말인가 봤더니 개미야, 여러분. 그래봤자 개미잖아요. 근데 이 불개미가 잔등이 똑 부러진 불개미인데 앞발에도 피부병 나고 뒷발에도 종기가 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태가 안 좋죠. 그러니까 상태가 안 좋은 그 개미가 광릉 고개를 넘어. 힘들죠. 상태가 안 좋은데 어떻게 고개를 넘어. 근데 그 고개를 넘고 심지어는 호랑이, 개미보다 진짜 몇백 배, 몇천 배 크죠. 호랑이의 허리를 딱 물어가지고 바다를 건넌다는 말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말이 돼요, 안 돼요? 진짜 말이 안 되죠. 너무 허무맹랑한 말인 거잖아. 그치? 허무맹랑한 말이에요. 근데 이 니마 니마가 여러분 여기까지가 중장인데 뒤로 넘어가 버렸네. 여기까지가 두 번째 줄에 있어야 돼요. 자, 니마 니마라고 지금 내가 말하는 님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온 놈이 이 말을 하여도 님이 짐작하소. 한마디로 봐봐.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야. 누군가가 개미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바다를 건너고 있어요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을 들은 님 보고 온 사람들이 다 말을 이렇게 해도 님이 짐작하라라는 거는 님이 이거를 헤아려 듣고 판단해라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긴가 한번 좀 더 우리가 풀어볼게요. 이 개미가 이러이러했다라는 거는 사실상 화자가 지금 듣고 있는 어떤 모함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나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이거랑 동급이라는 거야. 한마디로 그만큼 말이 안 되는 말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하는 모함이 이만큼 개미가 호랑이를 물어서 바다를 건너는 것만큼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니마 누구겠어? 임금님이에요. 임금님아 제발 제발 그 말을 잘 들어서 나의 억울함에 대해서 생각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결백함을 호소하는 시다라는 거죠. 화자의 결백함을 호소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모함하는 말을 제발 듣지 말아주세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너무 말이 안 되는 상황을 막 얘기를 하고 있잖아. 자, 이런 데서 우리가 보통 해악성, 진짜 어이가 없다, 웃기고 있다라는 해악성이 유발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됐나요? 그래서 이 시는 화자의 어떤 모함에 대해서 억울함을 표현하는 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하나 더 봅시다. 자, 사랑이 거짓말이 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거짓말이다. 꿈에 본다는 말이 더 거짓말이다. 나같이 잠이 안 오면 어느 꿈에 보겠냐라고 해서 화자는 지금 그리워하는 님이 있는 거죠. 그리워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과 꿈에서라도 만나고 싶은데 잠이 안 오니까 꿈에서도 볼 수 없음을 지금 한탄하고 슬퍼하는 시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너무 간단하고 이렇게 막 볼 게 많이 없네요. 자, 다만 이렇게 뭐가 거짓말이다, 뭐가 거짓말이다, 뭐가 거짓말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반복하고 있죠. 자, 반복은 운율을 형성하고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이걸 정리해 놓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리워하는 대상에 대한 어떤 한탄과 슬픔을 표현하는 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시조를 우리가 벌써 6개나 공부를 했어요. 다시 한번 보고 어려운 게 있으면은 정리해서 질문해 봅시다. 특히 고전 시간 이런 갈래에 대한 정리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눈여겨보고 정리를 잘 해놓길 바랄게요.